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정책 K 2부 박지훈입니다. 지난 15일 강복 8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과 기회, 균형과 평화라는 새로운 강복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한반도 종전론이 제안도 했는데요. 정책 주요 행보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이제 정말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나씩 풀면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 정책 K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 불균형과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한 광복, 온 국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열렸던 국무회의 주요 내용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주요 내용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네. 이미 보셨겠지만요. 지금 을지 국무회의입니다. 을지 국무회의입니다. 연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사변이나 재난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비상대비 훈련을 하는 걸 그렇죠. 을지연습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미 군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위의 방패 훈련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이건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자연스럽게 뭐 유사시 대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군사작전 능력의 고도화를 언급을 했는데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 방산 능력
글로벌 4강 뭐 이렇게 4강. 예. 그러니까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인재육성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전시작 정권 임기 내 완수를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네, 전작권 임기내 완수. 네, 그리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네. 그리고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제였지만 네. 계속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둘째로는 재난 대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이후에 그러니까 가뭄 그리고 이제 폭우가 또 주말간에 쏟아졌잖아요. 폭우가 있었어요. 경남 예, 남부지방 지역에. 특히 예. 이제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네. 해서 지금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석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는데 차질 없이 수위를 입은 지역에 정부 차원의 그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댐이나 저수지 또는 하천 제방 하수관로 같은 인프라를 극한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강하라. 재난 예비 그러니까 예보 체제도 좀 확실하게 한층 더 정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세 번째로는 글로벌 초격차 강국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자. 아. 차이가 아닌 같이 공통점을 찾아 나가면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좀 했는데요. 자, 본격적인 이제 8.15 강복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호사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이게 강복 80주년 기념 사업 추진하고 관련된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받은 것은 이러한 표창장. 내용이고요. 이재명 예. 대통령 명의로 예. 잘 받았고요. 뭐 훈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와. 좀 그 가슴에 다르면 대단히 멋있게 아, 보이는 예, 예, 인것인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저에게 예. 가분하게 이렇게 수상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멋있고, 네, 좋습니다. 네. 보기 너무 좋습니다. 자, 올해 강복 81년 되는 해인데요. 지난 15일 강복절 경축식 열렸는데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 큰 관심이 되는 상황인데 올해 대통령 강복절 경축사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예년마다 광복절 경축사를 대통령이 발표할 때마다 가장 큰 관심은 전직 대통령들 기억이 다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 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대일 관계에 대한 언급, 그 그렇죠.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전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일종의 이제 남북 간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요. 예, 그러니까 네. 북미 관계 진전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피스메이커 전략을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직접 전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미중이 함께하는 다자 대화를 추진하자라는 네. 제안을 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일 메시지도 관심을 많은 분들이 아마 가졌을 텐데요. 네. 한일 관계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은 그런 예.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과도 앞으로 계속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사 부분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일 간에 네. 굳건한 이제 그 관계들을, 그러니까 동맹 간의 관계들을 계속 맺어나가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겠지만 네. 다만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을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처럼 다양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아무래도 강복절이다 보니까 지난 역사 또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관심이 갑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직접 듣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교수님. 한일 관계 또 관련해서는 실용적 국익 외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메시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교수님은? 상당히 그 대부분의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의 그 마음으로 대변하셨다.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네. 사실 일본 쪽에서는 물밑에서는 한국에 군사적인 협력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나 한일 관계에 실용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데 역점을 두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그냥 반성해라라는 말이라기보다 예. 그 아픔을 서로 이해하자 막 이러한 메시지를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어른스러운 메시지였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용적인 국익 외교, 또 국익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굳건한 신뢰를 위해서 진정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든 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나이 또래쯤 되시는 예. 분들은 아마 이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한 80년대에는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다 사람들이 복제품으로 몰래 갖고 나쁘게.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부터는 예. 공식적으로 그 문화 교류가 시작이 맞습니다. 돼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그런 것들을 이제 CD라든가 네. 아니면 뭐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한일 관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그렇죠.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측이 바라봤을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다. 네, 일본 외교 관계자들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8년도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도쿄를 방문해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하고 같이 회담을 한 이후에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요.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통절한 마음,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네. 이 부분을 이제 총리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문화, 안보,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있어서 한일 간의 전면적인 교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역사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킨 선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지금도 역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사 교수님. 예. 그 98년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할 때 일본 분위기는 좀 어땠었어요? 일본의 분위기는 먼저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예. 그 지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을 예. 가졌군요. 네, 왜냐하면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상당히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본인들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일본 정부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기보다 좀 가만히 있었던 거죠. 거기 그 납치 사건 때 납치의 사형까지 선고되고 거의 그 그랬었는데. 일본이 배후에서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반대로. 와. 예. 그래서 일본도 깜짝 놀랐고 정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는 아주 저도 기억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어떤 선언이었는데, 자 이제 다시 지난 8.15 돌아오면 일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강복절이지만 8월 15일이 일본한테는 패전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금 추도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좀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 일본에는 특히 그 자민당 쪽의 노선에는 두 가지가 예. 있는 거죠. 춘도 우파 노선하고 다카이치 총리와 비슷한 뭐 아베 신조 네. 다카이치로 이어지는 그 강경 우파 노선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극우적인 강경우파. 예. 그래서 강경 우파 노선에서는 반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 대표한 존재는 그 아시아 인들을 백인 지배해서 해방시킨 해방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침략 존재에 대한 그 사죄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사실 그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그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완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신 반성이라든가 또 식민지에 대해서는 그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다가 아니라 그때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를 근대화시킨 거 아니냐, 네. 막 이러한 그 이야기에 질파르점이 되는 사람들이 폐경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다카이치 일본 총리이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보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그 뭐라 할까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도사를 말할 수밖에 그 없다. 배경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예. 소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야스쿠니 원격 참배, 곡물 복납. 그 내각의 주요 인사들도 모두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변국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야스쿠니 예. 신사를 뭐 직접 가서 그 참배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뭐 원격 참배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한 5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제 옆에. 예, 뭐 참배를 대신하는 뭐 이런 예.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뭐 총리 이름으로 복납을 하긴 좀 그러니까 네. 자민당 총재 이름으로 복납한다거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비판 논평을 냈고요.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방위상을 비롯해서 현직 강요 4명은 직접 그 가서 야스쿠니를 참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예. 강력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고요. 네. 또 지금 고이즈미 방위상이 참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국방부 정책반이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또 국방부로 초치를 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중국은 더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가능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사실 그 자민당하고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 그 일본 유신회 네. 하고는 그 합의가 있어가지고 예. 그 앞으로 개헌을 할 때는 4가지를 중심으로 하자. 네 가지. 하나는 그 예. 일왕을 지금 그 국가의 상징 아닙니까? 일왕. 예. 그것을 그 국가원수로 다시 그 승격시키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령. 우리가 말하면 계엄령,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네. 계엄령으로 부활시키겠다. 지금 일본 헌법에는 그건 없습니다. 예. 메가도가 없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것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그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집어넣겠다. 계엄령도. 세 번째가 자위대를 명기하거나 혹은 자위대를 정확하게 일본군으로 개편하겠다. 이름을 일본군으로.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네. 그 헌법을 개정할 국회 8위가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국회의원의 2분의 1로 해가지고 과반수로. 언제라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예.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개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네 가지가 네. 이미 아베 신조 때 확정이 되었고요. 예.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그 다카이치 내각이고 그리고 4월에 자신의 취임 기간 안에 그 헌법 개정을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법안을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대로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헌법에 일본 평화헌법 같은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 완화시킨다 이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비핵 3원칙 이것도 바꾼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예,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것은 그 비핵 3원칙이라는 것은 네. 일본에서는 그 핵을 갖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또 반입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이 돼가지고 특히 지난 12월 중순에는 다카이치의 측근이 임명을 조건으로 네. 메이저 여러 개 정도의 언론사를 모아놓고 일본도 앞으로 핵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핵을 갖는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네. 이것은 그 다카이치의 의향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핵 3원칙이라는 것을 역대 총리는 계속 그 지금도 그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성명을 내릴 때는요. 그러나 이번에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에 원폭 주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금은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견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앞으로는 이거 지키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핵뿐만이 아니라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현재까지는 헌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안 됐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옆에 있는 한국이 그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것을 옆에서 보는 일본이 배가 너무 아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세계가 지금 전쟁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본이 이때 그 방위 산업에서도 많은 실력을 발휘해야만이 또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을 개정하여서 일본군을 움직일 때 오히려 세계가 어떤 면에서는 그 상당히 신뢰를 둘 수가 있다.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뭐 핵도 그렇고요. 살상 무기도 그렇고 헌법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일본의 이러한 태도 이게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데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제사회가 다 우려했던 거죠. 네. 일본은 이제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화헌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본은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위적 방위 조치만 가능한 국가다. 그리고 군대도 둘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국제사회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다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무기도 스스로 재무장도 하고 어떤 분쟁이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는 일본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동북아 질서 힘의 균형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일본의 그런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한미일 삼각 그 동맹 뭐 이렇게 또 군사 동맹도 얘기하지만 그 한 축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점점점 우리도 좀 완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단계까지 지금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인도 태평양에 큰 축을 차지하는 일종의 군사 방어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그 일종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평화헌법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평화헌법 바꾸는 거, 비핵 원칙 변경하는 거. 교수님,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일본 국민들은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가 뭐 그 이스라엘 쪽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만 유사시 혹시 그거 있을지 그 모른다. 이러한 그 주변의 상황이 너무 전쟁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도 조금씩 그 자위대를 야. 전시 군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요. 와. 뭐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각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 그 이천도다인데 그러나 65% 찬성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65% 찬성도 있다는 예, 거죠? 예. 그 일본経済新聞이 예. 6월쯤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자위대가 지금 있는데 그게 지금 그 헌법에 자위대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명기하자.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여론조사에서 그거 지금 갖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더 많이 나오겠네요. 예, 65% 그래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자민당은 그런 식으로 먼저 하고 아하.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겠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네. 일본의 재무장이나 보통 국가로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가버리면 예. 북한은 지금 이미 핵보유국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어떡하냐는 것이냐. 거예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이제 을지국무회의 때 했던 발언도 사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비핵 3호 측을 스스로 깨고 핵보유국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리면 우리도 그런데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 얘기가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가 일본의 태도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건 동북아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도 문제이지만 국제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한미일 뭐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그 균형, 그러니까 힘의 역학관계 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복절 경축사에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네, 호사카 교수님, 대통령이 얘기한 친일재산 귀속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그 16년쯤 전에도 네.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법의 한계가 좀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러한 재산을 계속 매각하고 또 매각되고 계속 그러면 이제 환수가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을 개정해서 아무리 매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된 그러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뭐 그렇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도 적어도 250억 정도의 재산이 환수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 관측하고 있는 거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2기입니다. 이번 2기인데 지난 1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예. 많이 흘렀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광복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금 한 70년 이상의 그렇죠.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친일 행위자를 처벌하지도 못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친일 행위자를 처벌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미 다 뭐 사망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만이라도 환수를 하는 게 그게 역사의 정의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기도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친일 재산을 확인하고도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친일 재산을 확인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방법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기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친일 재산으로 확인됐다, 친일 부역자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이라고 확인됐다고 하면 그걸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대가까지 법조항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친일 재산들을 누구한테 숨기기 위해서 매각한 경우까지 전부 다 환수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친일재산 기속 최근 이슈가 되는데 자, 배우 하영 씨 증조부 논란 이것도 관심을 되게 받고 있습니다. 김상 평론가님, 배우 하영 씨 논란 이게 지금 일본 언론까지 관심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연자제와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이제 손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영 씨가 배우. 자손이죠, 자손.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한테까지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법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랑을 한 거예요. 제 조부가 네. 최초의 한국의 양의였고 예.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말하고 나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상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실체가 드러났던 예.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그 자손들조차 조부가 친일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럼 어떤 친일 행위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반발이 뭘 한 커지느냐. 거예요? 저도 찾아보고 사실 예. 좀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친일 단체인 대종 친목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부역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종 친목. 예, 여기에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한 뒤에 네. 서울에서 일제가 추모 대회를 열었을 때 그때 추모 준비위원회에 이름이 또 올라가 있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이완용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공격을 한 예. 사람이 누군지 혹시 이름은 아시겠어요? 이재명이 똑같죠, 대통령.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입니다. 한자까지 똑같던 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있을 지사가 때, 군밤 장수로 변장을 네. 해서 추도식 마치고 인력거를 타고 나오는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를 세 번 정도 칼로 찔렀거든요. 근데 그때 살렸던 의사 중에 한 명이다. 아, 의료진이었군요. 뭐 그거는 뭐 사실 의사라면 그래도 이완용이라면 좀 근데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기관지 역할을 한 매일신보에 네. 그러니까 안상호 가족의 내선일체 모범 사례가 이제 봤어요. 실렸는데요. 예.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 예.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상호의 부인이 안상호가 일본에 유학하고 그럴 때 만났던 일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여성은 이 뭐랄까 시골에서 일가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찾아올 일가가 없다. 조선 사람과 상종하는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록이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영 씨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조상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 저는 뭐 확인해 보니까 다 농사지어서 가지고 뭐 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좀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하영 씨만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문제에서 그쳐서는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 최초 족보 전문 사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막 이용자가 접속해서 막 폭주를 하는 바람에 예. 장애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건 뭐 족보에는 이런 내용이 안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친일 내용을 누가 족보에다 쓰겠습니까? 족보에 뭐 써놨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도대체 우리 조상이 누구냐 네.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친일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걸 이번에 네. 우리가 확인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환수하는 작업을 못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친일 부역자들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또한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통령의 강복절 경축사 중 관심이 가는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종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자, 종전 논의하자는 제안인데 아무래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사자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에는 6차 회담이라는 게 있었지 육자가 않습니까? 일본도 예, 러시아도 러시아, 그렇고요. 예. 네, 그때는 6차였지만 사실 단사자라는 것은 네, 그 6.25의 단사자는 사실은 4개 네 개 나라죠. 예. 나라 지금을 그렇게 할 따지면, 수가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이러한 제안이 나오면 일본 쪽에서 뭐 러시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도 들어가겠다 러시아도. 이런 이야기 예.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나 아무래도 단사자끼리라고 하면 그 4개 국가가 실제로 뭐 국가라고 하면 안 되는 네. 부분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자가 예, 진짜 사자가. 토론을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그 전식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그 문재인 시대에도 마지막에 천전 선언라고 하여서 조금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의 반응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의 왕이 부장이 곧 방한할 것이다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까요? 이 사자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금방 속도가 붙지는 않을 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올 만한 상황이고요. 네. 어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한미 연합훈련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줄이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상황하고 약간 좀 겹치는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내일 아마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 온다면 그때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거나 중국 쪽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또 방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숨가쁘게 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뭔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뭔가 사고가 크게 터지는 일들이 좋은 의미의 발생하잖아요. 사고면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미 직접 대화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제안했다고 하는 다자회담이든 간에 네. 뭔가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한 예. 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하.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과 협상이 좀 교착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북미 회담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를 쌓아야 하는 이런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당분간 한반도에 큰 뭔가 이벤트가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북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에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분야별 국정 정책과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는 K 정책 사용법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프로펠러가 세차게 회전하자 기체가 가뿐히 수직으로 떠오릅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고 도심에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래 교통수단,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오늘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일상에 가까워진 미래 모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UAM, 또 지상을 누비는 이동 로봇까지 어떤 규제가 완화됐고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늘나는 모빌리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UAM, 도심 항공교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드론하고 비슷한 건지 아니면 택시, 하늘나는 택시인지 일단은 용어 정리 좀 해주십시오. UAM이 뭐죠? UAM을 일단 약자부터 설명을 네. 드리면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어반이면? 한국말로는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전기로 돌아가는 프로펠러 여러 개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고요.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또 날아가는 기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기 이름을 전기 수직 이착륙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드론과 뭐가 다르냐 이 점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을 태웁니다. 사람을 태운다. 드론은 짐만 태우는데 이 UAM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순간 요구되는 안전 기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드론만의 규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드론이 아예 항공 규제 안에 들어와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또 헬리콥터하고도 다른데요.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고 있는 거하고는 또 소음이나 다른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UAM을 이해하실 때 기체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절반만 알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체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 이 UAE의 본질은 기체라기보다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우리가 예. 자동차가 다니려면 신호등도 있어야 되고 면허 체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로, 관제, 버티포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집약체라고 이해하시는 게 UAM 이해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좀 더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UAM, 도심 항공교통,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꽤 넓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이게? 예,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인가요? 크게 여객운송, 네.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화물, 그리고 관광입니다. 관광까지요? 네, 여객으로 이제 도심에서 공항까지 있는 거점이라든지 예. 도시 거점 간을 연결하는 셔틀, 그리고 공공 서비스는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재난 네. 지역, 그리고 공공의 해경 같은 이런 순찰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요. 화물로는 이제 긴급 의약품, 부품 같은 것들, 지금 사람이 나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섬과 상간 오지 배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목록들을 그냥 나열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핵심이냐는 그렇죠. 거죠.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인천시 사례가 되게 좋은데요. 초기 예. 상용화 모델로 영종도에서 덕적군도까지 45km의 여객운송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객이 화물들이요. 가능하다. 예, 한 20분 정도 가는 노선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읽어내셔야 하냐면 서울시의 지하철하고 경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싸고 정확하고 촘촘하게 UAM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교통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섬과 섬 사이. 것들부터 예. 선택지가 먼저 돌아갈 오. 거라는 거. 이게 UAM이 아주 비싸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실증 단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증 단지 또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게 시범 운영 구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증 단지는 기체를 실험하는 거고요. 예. 시범 운영 단지는 제도나 비즈니스가 되는가 이거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예. 실증 단지는 전남 고흥이나 수도권 이 아라뱃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차가 안전하게 뜨는지, 관제센터하고 통신은 되는지, 버티포트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시범 운영 구역은 굉장히 다른데요. 실제 승객과 화물이 타고
무엇보다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 또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완전히 질문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요율은 어떻게 돼야 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보험은 어디에 들어야 돼? 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실증단지라고 하는 건 과거에 기계였고 이 시범운용구역에서 시험하는 건 사업.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 기술에서 제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토부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 구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이렇다면 UAM이 도심 항공을 날아다니는 날, 운항하는 날, 한 걸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분명히 가까워진 네.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 13일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고요. 예비 신청 기간도 8월 23일부터 9월 벌써요? 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지정을 받으면 버티포트를 짓고 항구와 공역을 설계해서 실제 운항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짚어야 될 것들은 중요한 건 기술이 상용화가 높아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기체가 뜨는 기술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진전된 건 법적으로 승객이나 법적인 부분. 화물을 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바꿀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구역의 핵심은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특례 규제입니다. 현행 항공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UAM은 뜰 수조차 없거든요. 기존 항공법은 대형 여객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례를 주고 실제 운항 경험을 쌓아서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모아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의 의미는 기술이 완성됐다가 아니라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규제, 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또 있어야지만이 상용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처럼 규제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고 또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신산업 분야에서 네. 규제 관련해서 한 가지를 꼭 짚고 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한 규제 완화라는 그 오해가 있습니다. 네. 금지됐던 것을 풀어주는 거다라는 하나의 오해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신산업에서 상황은 사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근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로봇이 보도를 다니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로봇이라는 주어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그렇죠. 이런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도 나올 수 없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행자와 같은 자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UAM 똑같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에 새로운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규제 완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한번 짚고 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뭔가가 가능하다. 그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심 항공교통, UAM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뭐 버티포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티포트 이게 뭔지 또 이건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버티포트는 그냥 UAM이 착륙하고 뜨는 그러한 공항 같은 이착륙장 같은 거네요. 이착륙장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우리가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했잖아요. 네. 도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가 과연 도심에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부지 문제. 그렇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부지가 어려우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 변화가 따라야 되고 또 승객들이 내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작은 공항을 옥상에 올리는 일과 같습니다. 실제로 고흥의 실증 인프라만 봐도 대지가 2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킨텍스 인근에 조성하는 2단계 버티포트만 보더라도 여객터미널이나 경납고까지 갖춘 종합터미널입니다. 두 번째는 전력인데요. 전기기체니까 메가와트급인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급소 충전하려면 그 건물의 전기 용량보다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예. 이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포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점과 함께 더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더 슬픈 건 버티포트는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출발지하고 도착지 2개는 있어야지.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선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예. 3개면 노선이 3개 3개고요. 나오고. 4개면 6개 나오고 예. 10개면 45개 나옵니다. 개수가 늘수록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트워크 역할을 갖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아무리 늘어도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거 혼자 건너가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예. 초기에 버티커트를 지원하는 이런 노력들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승하차장, 버티포트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지 UAM이 운영이 될까요? 그 5가지인데요. 하나는 항로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회랑이라고 하고요. 예. 하늘에 이제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뭐 여객기가 다니는 길, 전투기가 다니는 길, 다니면 안 되는 길. 근데 그 항로 틈 사이에 UAE 항로를 그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둘째는 교통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거 누가 시스템. 관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와중에 통신과 항법도 같이 들어가고요. 네. 재밌는 건 기상 관측망입니다. 예. 빌딩 사이를 다니는데 빌딩풍 같은 것들을 지금의 기술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기상에 대한 점들을 모르고 이걸 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상 관측망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비 인프라나 지상 교통 연계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건 누가 한 명이 만들면 다 같이 쓰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기업이 먼저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공공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가가 깔고 기체화 서비스는 민간이 경쟁하는 역할 분담이 정석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추이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렇게 UAM 상용화되고 도심 항공 날아다니는 기체가 많으면 저는 또 걱정되는 게 하늘길에도 교통체증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까지 상상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친구들이 지하철이 예. 밀려서 늦었다라는 얘기들 많이 네. 하는데 이제 UM이 생기면 하늘길이 막혀서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하늘도 유한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부는 많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 항로에 동시에 몇 번 움직일 수 있는지, 동시에 몇 대가 움직일 수 있는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편도 10회, 항로당 한 대가 다니는 것이 기준입니다. 10회에 한 대. 예, 공급 총량을 정해놓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게 만약에 도로가 먼저 생긴 다음에 총량을 정하려고 하면 이해관계자 충돌에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공급 총량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다소 경직적으로 보이지만 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들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만들어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UAM 운영을 하려면 조종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만약 고장이 나면 정비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정부가 굉장히 촘촘히 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지적해 주신 그 지점인데요. 네. 사실 인력 양성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체나 다른 거는 극단적으로 사오면 되는데 사람은 사올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발 규모를 공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집이 들어가서요. 이제는 자격까지 주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을 교육 주체가 아니라 나중에 교관으로 쓰이는 이분들을 교관으로 그런 움직임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면 초기 UAM은 무인 자율비행은 아닙니다. 낮에 기상이 좋을 때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직접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종사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일인데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지상의 미래 모빌리티, 이동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로봇, 쉽게 보면 뭐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 또 서빙한 로봇, 이런 것들 다 이동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와이프 입장에 사실은 이동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남편이 다 하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게 다 이동 로봇입니다. 집안의 로봇 청소기나 뭐 식당의 서빙 로봇, 물류 창고의 이송 로봇, 기류의 배달 로봇, 전부 다 이동 로봇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의하는 이동 로봇은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 보수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예. 실내외를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실내외라는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내외. 사실 서빙 로봇 같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실내에서 움직이거든요. 아, 실내니까 그러니까 사유 공간에서 가능하군요. 움직이는 거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실외 공간은 보도는 공공 공간이고 그러니까요. 노약자, 어린이 모두가 다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회적 합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별도 인증들이 나오고 있고 속도
속도는 15km 미만이어야 되고요. 아하. 무배는 500km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로봇 기술의 문제 역시도 그 로봇이 어느 공간에 있느냐의 문제여서 이게 로봇 정책을 이용하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다 썼고 실외는 아직까지 잘 없군요.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상용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동 로봇. 이런 건데 이번에 정부가 이동 로봇 좀 더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뭐 특별법을 제정했다는데 어떤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동 로봇 자체에 대한 아하. 거고요. 두 번째는 이동 로봇이 다니는 공간에 대한 겁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 산자부가 만든 건 예. 로봇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과거에 이런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16개로 있던 항목들 8개로 줄이는 예. 이러한 노력들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공간에 대한 규제를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과거에 주차장 같은 것들 로봇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람이 타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네. 로봇이 주차하는 시대에는 어떤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규제하는 법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아직은 특별법이고 발의를 준비하는 단계여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동 로봇 눈부신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동 로봇의 확장 어디까지 가능할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험한 일 같은 거 이동 로봇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가능합니까? 그렇죠. 분명 가능합니다. 뭐 재난 현장의 수색, 뭐 화재 이런 거, 인명구조, 현장. 예. 화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예. 이제 여기에서 간과해야 되는 게 사람을 오로지 대체한다. 그래서 인건비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면 여전히 이동 로봇은 너무 비쌉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종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내가 얻을 편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동 로봇의 가치와 비교를 해야만 이 위험한 일에 실제로 투입되는 그러한 실질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동 로봇 위험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 영상이에요? 예, 진짜 영상. 진짜 영상이고요. 이게 처음 봤을 때 실제가 아니고 AI가 만든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주차도 하고 그렇죠. 충전도 하고 로봇이 주차장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특히 저 방금 보신 것처럼 예. 저 주차 로봇이 대표적인데요. 두께가 한 11cm 정도 되고요. 납작한 두 개가 이제 차량 하부로 들어가서 라이다가 장착돼 있어서 바퀴가 어디인지 바로 인식하고 예. 초속 1.2m 정도로 움직이면서 3.4톤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지정 구역에 내리면 일종의 로봇 발렛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사람이 타고 내리지가 않으니까 차 문을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주차면 간격을 좁힐 수가 있고 또 2중, 3중 주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면적을 한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모빌리티 전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충전 로봇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충전소를 찾아가는데 이제 로봇이 와서 충전을 해주는 거죠. 직접 해준다. 네, 이것도 이제 교통 약자들도 충분히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됩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규제가 이런 것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현행 주차장법이나 주차 구획 기준은 전부 다 사람이 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주차 교육이나 안전 기준을 모두 로봇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지상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미래의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연구원님께서 가장 시급한 것,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 먼저 짚어주십시오. 예, 가장 시급한 것은 책임과 보험 체계입니다. 아. 뭐 UAM이든 이동 로봇이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게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소비자도 이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고 이 제도는 마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네. 중요한 점은 국민 수용성입니다. 이 머리 위를 다녀도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고 보도에서 로봇을 마주쳐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을 정리하면 미래 모빌리티는 기술의 속도로 오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하는 속도로 온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연구원과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정치 K 2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